방심위의 구성원이 그 6대1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납득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추천됐던 국회의장 추천목이 있어요. 근데 이 두 분은 아직도 임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 추천 몫은 감기 걸려서 아파가지고 그 민생토론회를 취소한 날, 그날 그 옥시찬, 김유진 두 위원에 대해서는 해촉을 해버리고 그리고 대통령 추천목 2명은 또 추천을 했어요. 네. 이거를 어떻게 이걸 정상적이라고 보기가 참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필요한 사람들을 빨리빨리 처리해, 좋아 빠르게 가 이거고 안 돼. 이 사람들이 와서 반론 제기하거나 이렇게 구성에 문제가 생겨서 혹시 정권에 타격을 줄 것 같으면 아예 임명조차 안 해버리는. 전 그런 게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냥, 이렇게 모양새라도 네. 여야의 균형을 어차피 6대3이라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데 맞아요. 그 모양새마저도 안 갖추려고 하고 지금 방통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심의위원회 말고도 방통위원회도 지금 2명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5명 중에 2명 있고 3명이 공석이고 2자리는 야당 몫인데 네. 작년에 최민희 의원 끝내 안 줬잖아요. 위촉해달라고 임명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돼서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는 네. 황당한 상황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MBC 박문진 이사장을 바꾸고 싶었으나 그렇죠. 박문진 이사장을 해임을 했잖아요. 네. 근데 해임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법원에 가서 그렇죠. 5명 중에 2명이 한 네. 의결은 네. 무효다. 예. 자기들이 자승자박을 해버렸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까지도 임명을 안 하고 김홍일 위원장은 오히려 지금 빨리 해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말만 그렇고 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 예. 애초에 그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예. 합의제 기구로 만든 이유는 예. 독임제 기구, 그러니까 다른 기구처럼 장관 차관이 있는 데는 대통령이 시키면 그대로 해야 되거든요. 네. 정치권의 영향을 덜 받으라고 그렇습니다. 독립성을 보장. 합의제 기구로 한 거예요. 예. 최소한 수기와 토론을 거쳐라. 네. 물론 대통령 여당 측 몫이 더 많지만 위원들이 더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반대 의견이 있고 하면 합의와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해라라는 네. 취지예요. 그런 취지를 완전히 지금 무색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걱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러니까 방법을 다들 못 찾는 건지 아니면 이조차도 정치적으로 돌파를 해내지 못하는 야권의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인지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리고 언론업 종사자들 기자들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근데 이게 뭐 통제도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정말 이게 매우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나저나 저희 방송 지난번에 이제 처음 출연하셨을 때 그 곧 좀 뭔가 검찰로부터 소환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셨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좀 어떤 거예요? 아까 이제 전혀 검찰로 근데 조사 요청이 없는 특별수사팀까지 꾸린 마당에 네. 뭐 하고 있어요? 특수팀.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진짜. 제가 안 불러요? 며칠 전에 휴대전화를 가져왔어요. 압수된 휴대전화. 드디어 찾아왔어요? 세대를. 예. 아니 곧 소환 조사 갈 것 같은데 가서 받을게요 그랬는데 굳이 가져가라고 계속 연락이 와서 거기다 빨리 민원 처리해야 돼서 그런 거예요? 예. 뭐 담당자의 일일 텐데 하여튼 그 휴대전화를 가져왔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휴대전화 비번을 25자리 정도로 걸어놨던 걸로 기억하는데 휴대전화를 돌려받았는데 비번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 휴대전화를 가져간 게 작년 9월 14일인데 한 4개월 만에 돌려받았는데 비번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결국엔 초기화 그 센터 삼성 서비스 센터 가서 초기화했습니다. 방법이 없더라고요. 한동훈 위원장도 기억이 안 나나 보다 진짜. 왜 아니죠. 그때 그분은 자기가 쓰고 있었던 상태니까. 근데 그 폰의 차이라면 제 전화는 삼성 휴대전화고 한동훈 위원장은 아이폰이잖아요. 아이폰 최신 기종들은 이렇게 좀 포렌식하기 힘들대요. 비번을 안 알려주면. 그리고 삼성도 최신 기종들은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포렌식이 됐고. 근데 참 참담하더라고요. 왜 비번이 기억이 안 나지? 이게 막 여러 번 하다가 보면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그래.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휴대폰은 찾아오셨고 검찰 간 길에 좀 물어보지 그러셨어요. 도대체 나를 언제 부를 거냐? 조사를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냐? 뭐 수사도 또 계획을 가지고 하지 뭐 그냥 하는 건 일단은 다음 주에 검찰이 인사가 있습니다. 검사 인사가 있어요. 검사와 수사관들이 인사가 있대요. 물어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검사들. 아니 검찰총장이 새로 오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하여튼
법무부 장관이 새로 왔죠. 법무부 장관이 새로 오고 다음 주에 이제 통상적으로 2월달에 검사들 인사가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분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최근에 대통령이 갑자기 뭐 북한의 뭐 선거 개입 공작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가짜 뉴스를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을 한마디 하면 일사불란하게 관계 기관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방심위원회 행동이나 뭐 대통령의 워딩 등을 종합해 보면 설이 끝나고 6월 말 그리고 3월 달에 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관련해서도 액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수사를 뭐 천년만년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당연히 어떤 일부의 사실들 파편적인 사실들 흘려서 마치 그 검찰이 흘려주는 그 기사들이 정말 진실이고 사실인 것처럼 언론 공작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상황이 왜 답답하냐면 어떤 그런 검찰 권력기관의 행위가 있을 때 그거를 야 이거 그거 아니잖아 왜 거짓말해? 라고 비판하고 감시하고 견제하는 게 언론의 본연의 역할인데 그런 일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윤선의 취재 편집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기성 언론들이 그 언론의 역할을 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기성 언론들을 믿지를 않고 뭐 유튜브에 있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믿을 만한 매체의 방송을 듣게 되는 거죠.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저도 뭐 KBS 나가고 싶어요. 안 부릅니다. 아니 그렇기도 하고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앞에 이제 우리 봉지욱 기자님 말씀하신 이제 서두에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무려 11개의 매체가 방송 제재 대상이 법정 제재 대상이 되고 있는데 왜 자기들이 안 쓰냐 자기들의 문제인데 이렇게 하다가 자기들이 뭐 없어질지도 모르는 위험인데 그런데 오히려 정부에 짜고하고 있는 뭐 이런 행태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밑보였다가 뭐 혹시 무슨 일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세라 그냥 뭐 적극적으로 편드는 보도를 하는 것이 과연 역사에서 어떤 심판을 받게 될지 모르고 저런 행동을 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좀 답답하죠. 답답하고 하지만 뭐 이렇게 계속 될까요? 그러니까요. 결국에 언젠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유일임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이랄지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상이 밝혀질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국정원 예전에 댓글 사건 2012년에 그때도 이제 대선 직전이었잖아요.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 그때도 뭐 엄청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막 수사팀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팀장이었잖아요. 그렇죠. 최동욱 검찰총장은 뭐 찍어내기를 당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지만 나중에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거죠. 이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북풍 이른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리스크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간에 서로 주고받는 말폭탄이 제일 큰 리스크다. 한반도의 리스크가 이제 이런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 선거 앞두고 무슨 국지전 이런 것들이 발발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것이고 서로 촉발시키려고 하는 에스컬레이팅이 계속 작업이 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언론과 관련해서 공작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등등의 이제 예고성 입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이거 더 이상 속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런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 심판하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런 판단은 안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국민들이 그 수준은 이미 넘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미디어를 얘기할 때 매스미디어라고 유튜브에 가서 이제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을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이게 듣고 싶어서 들어와서 찾아서 보시는 건데 매스미디어라는 거는 내가 듣고 싶으나 마나 그냥 TV를 틀면 나오니 우리가 식당에 가면 특정 채널이 나오니 식당에 가서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이 TV에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매스미디어가 무섭다는 것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관련 내용을 뉴스로 접했을 때 저게 진실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실인 것처럼 보이고. 예를 들면 최근에 그 손준성 검사 고발 사주 사건 1심 판결 징역 1년의 실형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게 엄청난 사건인데 그렇죠. 지금 기성 언론이 거의 안 다뤄요. 중대재해처벌법만. 기성 언론이 안 다룬 이유가 뭘까요? 이 사건의 특징은 뭐냐면 고발 사주의 몸통이 누구냐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판사가 판결문에
손준성의 단독 행동이라고 보지는 않았어요. 네. 예. 지시를 받은 정황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네. 공직선거법 위반이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선거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행동이다라는 것까지 인정이 됐어요. 네. 근데 하지만 기성 언론이 제대로 다루지 않으니까 이게 뭐지? 사실은 고발 사주란 말 자체도 좀 전 맞지 않다고. 네. 이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 개입, 그러니까 총선 개입 의혹 사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총선 개입 의혹 사건. 사건. 왜냐하면 2020년에 본인이 검찰총장일 때 이 예.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건에 고발을 해달라고 국민의힘에 청탁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 검찰에서. 그렇죠. 근데 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누가 피해자냐? 얘를 고발해.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가 네. 고발인으로 돼 있어요. 예.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가 고발인인 이유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관련 보도를 예. 했기 때문이잖아요. 예. 그럼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피해자는 김건희 여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과 아무 관련 없이 피해자가 3명입니다. 네.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이 3명이 피해자인데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그렇다면 이 피해자들이 고발을 함으로 인해서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은 이 피해자들인데 이 피해자와 아무 관계가 없겠습니까 이 사건이? 근데 제가 볼 때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그때 당시에 뭐 윤석열 대선 네. 후보는 듣도 보도 못한 예. 허위 문건이고 조성은 씨의 그 제보자였던 조성은 씨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엄청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저분이 어떤 분인지 뭐 알 거라 뭐 이러면서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 어떻게 보면 좀 강단 있는 판결이 나오고 네. 구체적인 판결이 나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이거 이렇게 언론이 안 다루지? 그나마 한겨레가 계속 그 집중적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가 그래도 세게 보도를 하고 있고 조선일보 같은 경우 어제 하루 뭐 좀 수고만 이런 상황이고 이제 계속 다른 프레임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